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대리석 묘비 사이를 스치며 메마른 소리를 냈다.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묘역 입구에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자 잘 다려진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TK그룹의 총수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깊게 팬 미간과 굳게 담은 입술은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그의 인생을 짐작하게 했지만 유독 눈빛만은 공허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의 눈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저 멀리 묘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말없이 한 걸음 뒤에서 그를 따랐다. 김 비서는 강 회장의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회장의 기분이나 생각을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이 시간이 회장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강민혁의 외아들 강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묘비 앞에 선 강민혁은 들고 온 순백의 국화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사랑하는 아들 강지훈, 여기에 잠들다라는 글귀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의 부재는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실의 고통은 더욱 선명해지며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막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던 의욕과 총기로 가득 찼던 아들의 눈빛.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기대감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빛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불의의 교통사고라는 한마디로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강민혁은 허리를 굽혀 묘비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차라리 하늘이 무너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민혁이 침묵 속에서 아들과의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인적이 드문 사설 묘역에 자신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차 선명해졌다. 강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묘역에서 몇 걸음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주저앉아 있었다. 여자는 남루한 행색이었다. 닳고 해진 외투와 거친 피부는 그녀가 겪어온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묘비를 보며 애절하게 울고 있었다.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하필 내 아들의 묘 앞에서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인가? 그의 경계심이 본능적으로 솟아올랐다.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속셈과 의도를 파악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의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여자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여자의 울음에는 꾸밈이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한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그것마저 계산된 연기로 보일 수 있었다. TK그룹의 후계자였던 아들의 죽음은 세간의 큰 관심사였고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김 비서는 즉시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강민혁은 여전히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왜 내 아들 무덤 앞에서 저러고 있는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김 비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그의 방식이었다. 회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조사를 시작할 팀을 꾸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들을 추모하려던 경건한 시간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는 여자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곳에 올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기업의 총수만이 남아있었다. 채 올라타기 직전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잠시 그 모습을 응시하다가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세단은 미끄러지듯 묘역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강민혁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사기꾼일까? 아니면 아들이 살아생전 잠시 만났던 여자 중 한 명일까? 아들은 반듯하고 착실했지만 그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들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만약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는 자신의 제국인 TK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몰두했다.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화상으로 해외 지사장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의 모습에서는 아들의 기일을 맞은 아버지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들은 그의 냉철함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전야와 같았다.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묘지에서 보았던 여자의 흐느낌과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통곡은 정말 연기였을까? 만약 진심이었다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슬프게 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 장면을 되새기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민혁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들은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결론 내렸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그 여자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모든 것은 보고서가 나온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며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묘지에서 본 그 여자의 눈물은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 강민혁 회장은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김 비서가 가져올 보고서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위스키 몇 잔으로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묘비 앞에서 울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토록 처절하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평생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계산과 논리로 살아온 그에게 어제의 일은 설명할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의 손과 달리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자의 정체에 대한 온갖 가설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아들이 남긴 골칫거리일까 아니면 경쟁사가 심어놓은 덫일까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각인 아침 8시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강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표식도 없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강민혁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김 비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보고서에 모든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정답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강민혁은 마침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10장 남짓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여자의 증명사진과 함께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27살 고아원 출신. 최종 학력은 지방전문대 중퇴. 사진 속의 그녀는 묘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지만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한 장 한 장 숨을 죽이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평범했다. 이서연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여자였다. 고아원을 나온 뒤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식당 서빙 공장 생산직 편의점 야간 근무. 그녀의 계좌 거래 내역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팍팍한 삶이었다. 강민혁이 예상했던 어떠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도박을 하지도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다. 유흥업소 출입 기록은커녕 흔한 신용카드 한 장 없었다. 사기 전과나 주변인들과의 금전 문제도 전무했다. 보고서는 그녀를 성실하지만 극도로 가난한 미혼모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가죽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보고서의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에 대한 정보였다. 이름은 민준생 후 10개월,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에 적힌 부풀인 듯 하의 공란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강지훈이 사망하고 약 2달 뒤에 태어났다. 시간상으로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강민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사진 속의 옥탑방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여자와 이런 곳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보고서를 다 읽은 강민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예리한 분석력과 직관이 완전히 빗나간 순간이었다. 이서연은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는 말인가?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들과 무슨 관계였기에 아이까지 낳아가며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아들 강지훈을 떠올렸다. 언제나 반듯하고 예의 바르던 아들. 아버지의 말이라면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었던 착한 아들이자 TK그룹의 완벽한 후계자. 그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고 난 지금 그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여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존재까지. 그는 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문득 지훈이 죽기 몇 달 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을 성사시킨 그는 기분이 좋아 아들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런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있는 거냐? 그의 물음에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제 인생일까요? 그 말에 강민혁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항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TK의 후계자였다. 그게 내 운명이다. 야.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작은 집에서. 강민혁은 아들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철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내 자리는 그런 하찮은 감상에 젖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책임감을 가져라. 그는 아들의 눈에 스쳐 지나간 실망의 빛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아들이 말하려던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이서연은 아니었을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날 아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고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허락받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고뇌를 철저히 외면했다. 깊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그때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아들이 그토 강민혁은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보고서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제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서류만으로 상황을 파악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직접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두 귀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와 의심 속에서 살아갈 것만 같았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민혁은 그에게 다가올 미래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지시를 내렸다.
차를 준비하게. 경호팀은 붙이지 말고 자네하고 나만 조용히 다녀올 곳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김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외출 지시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TK그룹의 총수가 아무런 경호도 없이 사적인 외출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의 눈빛에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회장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TK타워에서 가장 허름한 동네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이 길은 마치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아들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느껴졌다.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는 사라지고 낡고 낮은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는 울퉁불퉁한 골목길로 변했다. 강민혁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보며 착잡한 심정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다른 세상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보고서에 적힌 주소지 근처에 멈춰 섰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었다. 강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퀴퀴한 냄새와 소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다. 김비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그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목적지인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건물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는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옥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낡은 초록색 철문이 나타났다. 김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김비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이서연이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잘 차려입은 김비서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김비서의 어깨너머로 강민혁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서연은 강민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묘지에서 멀리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TK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아버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강민혁의 발이 문틈을 막아선 뒤였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이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등 뒤로 집안의 모습이 보였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 온갖 낡은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민혁은 그곳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강민혁은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구석으로 몰린 쥐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보고서의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는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통통한 볼과 짙은 눈썹 그리고 굳게 담은 인매까지. 강민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의 핏줄임을, 그의 손자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이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군. 내 아들과는 무슨 관계였지? 이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더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강민혁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어쩌면 돈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평생 사람을 다뤄온 방식이 처음으로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내 아들 묘에 온 거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건가? 그 질문에 이서연의 감정을 억누르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이 지훈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갔어요. 그녀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강민혁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지훈 씨,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어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귀가 멀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이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면서도 똑바로 그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 사람들은 사고로 위장했지만 분명히 살해당한 거예요. 저 때문에, 저와 우리 민준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강민혁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살해당했다고 그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왜 내 아들을... 똑똑히 말해. 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서연은 그의 분노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가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아냈어요.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었어요.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강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TK그룹 내부의 비리. 그렇다면 범인은 회사 내부에 있다는 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에서는 부회장 최진석이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닌 야심가였다. 그는 강민혁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사실상 그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진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방금 들어온 보고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김 비서실장만 대동하고 개인적으로 물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최진석은 서류를 검토하던 눈을 들어 비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 물레동 회장님께서 그런 곳에 가실 이유가 없지 않나. 누구를 만나러 간 거지? 그의 질문에 비서는 즉시 대답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현재 신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민혁 회장은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일탈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혼자 남은 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죽은 지 1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늙은 회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강지훈과 관련되었을지 모를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 버튼 하나를 눌렀다. 나다. 혹시 놓친 꼬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강지훈 그놈 주변에 여자 문제가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강 회장님 동향을 주시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전화를 끄는 최진석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민혁,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서연의 입에서 터져 나온 살해라는 단어는 강민혁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이명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서연을 붙잡을 듯이 다그쳤다. 자세히 말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흉흉한 기세에 겁을 먹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과 아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지훈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훈이 죽기 몇 주 전부터 무언가에 심하게 쫓기는 듯 보였다는 것. 회사 내부에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으며 그것을 밝히려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까지. 그녀는 지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심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만 암시했을 뿐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혁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들은 혼자서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비인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이서연이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으로 다가가 옷가지들을 헤치고 장롱 맨 아래쪽에 헐거워진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손수건에 감싸인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들고 강민혁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아주 낡고 값싼 모델이었다. 강민혁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지훈 씨가 남긴 거예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세상 누구도 믿지 말고, 특히 회사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지훈 씨의 보험이었어요. 강민혁은 손안의 USB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증거였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자 아들이 남긴 복수의 칼날이었다. 그는 USB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이서연이 진실을 말한 순간부터 그녀와 아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증인의 존재를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서연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챙겨. 나와 같이 가야겠어. 이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회사 사람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불신을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을 내 손으로 찾아낼 걸세. 그러려면 자네와 내 손자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그 눈빛을 보고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즉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평창동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게. 외부인은 물론 내부 직원 접근도 통제해. 모든 기록은 남기지 말고. 김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이서연은 황급히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몇 가지만 챙겼다. 그녀가 이 작은 옥탑방을 떠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와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가 출발하자 이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비록 지독하게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곳은 지훈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무심한 척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 앞에 차가 멈췄다. TK그룹이 VVIP를 접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이서연은 거대한 저택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강민혁은 이서연과 아이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김 비서가 처리해 줄 거야. 절대로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되네. 내 허락 없이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뒤치를 맡기고 저택을 나섰다. 그에게는 더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김 비서에게서 보안이 완벽하게 설정된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에게 받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몇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걸어놓았을 암호. 그는 문득 어릴 적 지훈이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는 키보드에 몽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암호가 풀리면서 파일 목록이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엑셀 파일과 장부 사본, 그리고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그는 먼저 엑셀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숫자와 계좌 번호들이 나타났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명은 분명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혁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온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부회장 최진석이었다. 부회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야 하네. 자네도 마찬가지야.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훈군. 최진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덮으면 자네는 계속 TK의 후계자로 남을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동생처럼 아끼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최진석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진석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한편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금 전 보고받은 내용을 곱씹고 있었다. 강민혁이 만난 여자의 신상 정보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서연 27 미혼모. 그리고 그녀가 살던 옥탑방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사실까지. 최진석은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강지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보안팀장에게 그는 싸늘하게 명령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 아이와 함께 있을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서울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그 여자의 입을 열게 해서는 안 돼. 보안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최진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강민혁이 무언가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늙은 사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흥미롭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며칠이 흘렀다. 강민혁은 평창동 안전가옥에 머무는 이서연과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한편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한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최진석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전쟁은 TK그룹의 심장부 임원 회의실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정기 임원 회의 시간. 평소라면 최진석 부회장이 주도하는 회의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강민혁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그날의 주요 안건은 최진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최진석은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임원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최진석의 능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프로젝트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던 바로 그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강민혁에게로 쏠렸다. 최진석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되찾았다. 예, 회장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강민혁은 최진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이 좀 불투명해 보이는군. 특히 현지 파트너사인 아시아나 개발이라는 곳, 재무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실한 회사와 손을 잡고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아들 지훈이 남긴 USB 파일에 바로 그 아시아나 개발이 최진석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일부러 그 사실을 모르는 척 순수하게 경영상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형태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최진석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다. 최진석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강민혁이 이토록 전국을 찌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순식간에 감추고 여유롭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우려는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개발은 현지 정관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재무 상태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 저희 TK가 자금을 지원하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영향력만 믿고 사업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프로젝트는 일단 보류하겠네. 그는 일방적으로 선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최진석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강민혁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최진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졌다. 강민혁의 공격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강민혁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가 이서연이라는 여자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강지훈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고 그것이 이제 늙은 사자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멍청한 강지훈. 죽어서까지 내 발목을 잡는군. 그는 이를 갈았다. 이대로 강민혁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을 파고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비자금 왕국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신이 건드리는 영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즉시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야겠다. 절대로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마. 하지만 회장님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김 비서실장이 매일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있을 거다. 그 동선을 이용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 비서는 평창동 안전가옥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서연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직 김 비서에게만 일임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김 비서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덤프트럭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경적을 한번 울리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김 비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잡았다. 명백한 고의였다. 트럭 운전사는 그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위협하고 경고하려던 것이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사고를 위장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민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최진석의 방역이 생각보다 빨랐다. 그는 김 비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이서연이 있는 안전가옥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진석의 경고는 명확했다. 이서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그녀와 주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야. 무언의 협박이었다. 이 사건은 강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최진석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완벽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다. 지훈이가 남긴 USB만으로는 부족했다. 안전가옥에 머물던 이서연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의 곁으로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그녀는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강민혁밖에 없었다. 강민혁은 그날 밤 집무실에서 홀로 아들이 남긴 USB를 다시 열어보았다. 최진석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수많은 비자금 계좌 목록. 이것들은 강력한 증거였지만 최진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줄 수도 있었다.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하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TK그룹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비자금 규모는 이미 회사 차원을 넘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만의 팀이 필요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름은 검찰 특수부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다가 권력의 압력에 밀려 변호사로 개업한 옛 후배였다. 두 번째 이름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보안 전문가였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 자신만의 비밀 조직을 결성하는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진석의 경고는 강민혁의 심장에 복수의 불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손발이 되어줄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공간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가 TK그룹을 처음 인수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전략을 세우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박태수 변호사였다. 한때 검찰 특수부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전설적인 검사.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다 조직의 배신으로 옷을 벗어야만 했다. 강민혁은 과거 박태수가 한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 그와 몇 번 대립하면서도 그의 굽힐 줄 모르는 정의감을 높이 평가했었다. 강민혁은 비상 연락망으로만 사용하던 보안폰을 꺼내 박태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서초동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던 박태수는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십수년 만에 듣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박 변호사. 나 강민혁이네. 박태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응수했다. TK그룹 회장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세무조사라도 대신 막아달라는 부탁은 사양하겠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의 가시 돋친 말을 개의치 않고 본론을 꺼냈다. 자네의 그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 일이 생겼네. 돈 때문이 아니야. 정의를 위한 일이지.
그리고 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복수라는 단어에 박태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강민혁의 아들이 1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날 밤 박태수는 강민혁의 자택으로 비밀리에 초대되었다. 거대한 성체와 같은 저택 고풍스러운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강민혁은 군더더기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 그 배후에 최진석 부회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남긴 USB의 존재까지. 그는 박태수를 떠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전공법을 택했다. 박태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혁이 내민 USB 안의 자료들을 검토하는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과거 저승사자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유령 회사의 목록과 자금 흐름도를 보며 그는 혀를 내둘렀다. 최진석, 보통 배짱이 아니군. 이 정도 규모면 이미 회사 차원을 넘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야. 하지만 그는 선뜻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제 힘없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민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힘이 있네. 자네가 휘두를 칼을 갈아주고 그 칼이 부러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줄 힘이. 나는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네. 자네의 그 정의감 아직 녹슬지 않았을 거라 믿네. 강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박태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검사로서 끝내지 못했던 마지막 싸움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서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아들을 위한 복수라면 지옥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네. 이렇게 TK그룹의 회장과 과거의 전설적인 검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최진석의 디지털 제국을 무너뜨릴 또 다른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다. 박태수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화이트 해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코드네임 명왕 하데스. 성별도 나이도 실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언더그라운드에서 전설로 불리는 천재 해커였다. 몇 년 전 TK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명왕에게 농락당하며 뚫린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명왕을 처벌하는 대신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명왕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며칠 후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만나고 싶다면 당신 혼자 와라. 약속 장소는 홍대의 한 낡은 PC방 구석자리였다. 강민혁은 약속대로 김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평범한 옷차림으로 PC방을 찾았다. 시끄러운 게임 소음과 담배 연기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명왕의 정체는 펑크 스타일의 옷을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수진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총수를 앞에 두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삐딱한 자세로 앉아 껌을 씹으며 그를 훑어보았다. 재벌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 해킹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온 건 아닐 테고. 그녀의 말투는 거침이 없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지훈이 남긴 USB의 파일들을 그녀 앞에 보여주었다. 내 아들이 남긴 파일이다. 최진석 부회장의 비자금 내역이지.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나는 최진석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그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싶다. 안수진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그녀는 기업들의 더러운 비자금이나 내부 비리를 파헤쳐 익명의 사이트에 폭로하는 것을 즐기는 액티비스트였다. 그녀에게 최진석의 서버는 최고의 사냥감이나 다름없었다. 이걸 나한테 맡기려는 이유가 뭐지? 당신네 회사에도 쟁쟁한 보안 전문가들이 널렸을 텐데. 그녀의 질문에 강민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건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법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그림자 팀이 필요해.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잡는 일이기도 하다. 안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위선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라는 말은 어쩐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껌을 뱉고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좋아. 조건이 있어. 이 일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판단은 내가 해.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패한 권력을 단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해. 약속할 수 있나? 강민혁은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오히려 만족감을 느꼈다. 약속하지. 이렇게 재벌 총수 전직 검사 그리고 천재 해커로 이루어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서재에 다시 모여 첫 번째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안수진은 USB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최진석의 서버가 스위스의 한 비밀 은행 서버를 통해 여러 단계의 우회 경로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박태수는 드러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보며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정치 비자금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최진석의 범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정관계의 추악한 커넥션과 맞닿아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기업 정보망을 이용해 그들의 분석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제공했다. 그들은 마침내 반격의 계획을 세웠다. 1단계는 안수진이 최진석의 메인 서버에 침투해 모든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는 박태수가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진석과 그의 협력자들을 올가맬 법적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강민혁이 회사 내부에서 최진석을 압박하며 그의 실수를 유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진석의 범죄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진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부패한 권력을 향한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 강민혁의 개인 서재는 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작전실 워룸으로 변모해 있었다. 사방의 벽면은 거대한 모니터들로 채워졌고 방 중앙에는 안수진이 직접 조립한 최고 사양의 컴퓨터 시스템이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만이 세 사람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안수진 코드네임 명왕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섬세했지만 지금부터 그녀가 연주할 것은 파멸의 교향곡이었다. 강민혁과 박태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금부터 그들은 호랑이굴 최진석의 디지털 제국으로 잠입을 시도할 터였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안수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수백 줄의 코드를 입력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가상 사설망과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유령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마치 미로 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최진석의 네트워크 외곽을 맴돌았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TK그룹의 메인 서버는 국정원급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어. 하지만 어떤 성벽이든 구멍은 있기 마련이지. 그녀는 최진석이 관리하는 수많은 자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을 띄웠다. 그녀의 목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성벽의 한 귀퉁이였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녀는 스위스에 서버를 둔 한 작은 무역회사의 네트워크에서 미세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최진석이 비자금을 굴리기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찾았다. 이 녀석들 업데이트를 게을리했군.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최진석의 네트워크 내부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네트워크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함정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인공지능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케르베로스는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과 미세하게 다른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여 즉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었다. 안수진은 케르베로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치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흔적을 위장했다. 그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데이터의 바다를 유영했다. 박태수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복잡한 방어 시스템의 구조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단순한 보안이 아니야.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편집증 환자가 만든 요새 같군. 최진석의 개인 서버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용의 비늘이라 불리는 다중 암호화 시스템이었다. 안수진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절정에 달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암호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자 마침내 케르베로스가 그녀의 존재를 거의 감지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다. 경고등이 깜빡이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초 안에 흔적을 지우고 후퇴하지 않으면 그들의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강민혁과 박태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안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역으로 케르베로스 시스템에 대량의 가짜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논리폭탄을 투척했다. 케르베로스가 갑작스러운 데이터 폭주에 혼란을 일으키며 잠시 기능이 마비된 사이 그녀는 마지막 암호 코드를 깨뜨리는데 성공했다. Access Granted, 접근 허용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자 세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마침내 호랑이의 심장부 최진석의 비밀 금고를 여는데 성공한 것이다. 안수진은 즉시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서버로 복제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리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차명 계좌와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그 돈은 단순히 최진석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별도의 장부에는 그 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샅샅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태수는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보며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현직 고위 관료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 언론사 사주,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그들은 최진석에게서 뇌물을 받고 각종 사업 특혜를 제공하거나 그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 이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명단이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강민혁은 참담한 심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TK그룹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손에서
이토록 더럽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최진석은 회사를 넘어 국가 전체를 자신의 사금고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KAH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폴더. 강지훈. 강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폴더 안에는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보고서와 도청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지훈이 이서연과 만나는 모습, 비자금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폴더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파일. 그것은 지훈이 사고를 당한 날, 한 용역업체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이체 메모란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처리 완료.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최진석이 아들의 죽음을 지시한 피할 수 없는 증거였다. 강민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죽은 대가로 지불된 정확한 액수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슬픔은 이미 그 강도를 넘어섰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갑고 무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자 안수진은 침투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유령이 됐어.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스크린에 비친 그녀의 얼굴 역시 충격으로 창백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누구도 기뻐할 수 없었다. 워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의 무게가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참 만에 박태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최진석 한 명을 잡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강민혁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복수는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의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내야만 하는 거대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는 눈을 뜨고 아들의 살인 지시서가 떠있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증거는 확보됐다. 이제 호랑이를 잡을 덫을 만들 차례야. 그의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부패한 권력과의 전면전을 향한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최진석의 범죄 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지만 강민혁의 워룸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핵폭탄이었지만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그 파편에 자신들마저 휘말릴 수 있었다. 최진석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스크린에 펼쳐진 최진석의 인맥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은 최진석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순간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들 겁니다. 최진석을 잡기 전에 그의 손발과 날개를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정면 대결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더 정교한 덫을 놓아야만 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거대한 적을 앞둔 장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호랑이를 숲속에서 잡으려 해서는 안 되지. 놈을 우리 안으로 유인해야 하네. 그들의 전략은 심리전이었다. 최진석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인물들을 흔들어 내부로부터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최진석의 가장 큰 무기가 돈과 권력으로 맺어진 신뢰라면 그들의 무기는 의심과 공포였다. 안수진이 그 첫 번째 화살을 쏠 저격수로 나섰다. 첫 번째 목표는 최진석의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윤 상무였다.
그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안수진은 윤 상무에게 익명으로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메일에는 어떤 글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그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에서 최진석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 하나만 첨부되어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한 윤 상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 거래 내역은 오직 자신과 최진석 두 사람만이 아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거지? 회장 쪽 사람인가? 아니면 검찰의 내사인가? 최악의 경우 최진석이 자신을 꼬리 자르기 위해 함정을 파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었다. 동시에 안수진은 증권가 정보지에 익명으로 루머를 흘렸다. 윤 상무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며 숨겨진 부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해당 자회사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진석의 제국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며칠 뒤 강민혁은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 경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임원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최진석의 라인에 있던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최진석은 속으로는 불벼락을 맞은 듯 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다. 회장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부터 솔선수범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다른 임원들은 감탄했지만 강민혁은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덫은 놓아졌고 호랑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윤 상무와 일부러 마주쳤다. 그는 겁에 질려 있는 윤 상무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윤 상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건강이 최고야.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애쓰지 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격려의 말이었지만 이미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윤 상무에게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다. 무견지묘한 자신의 죄를 혼자라는 말은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 있다는 암시로 느껴졌다. 윤 상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곧장 최진석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부회장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별감사라니요. 회장님께서 무언가 알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메일은 또 뭡니까? 하지만 그가 최진석에게서 들은 것은 위로가 아닌 싸늘한 질책이었다. 최진석 역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윤 상무의 불안을 나약함이자 배신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괜한 짓 하다가는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최진석의 협박은 윤 상무의 마지막 남은 충성심마저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최진석은 가차없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줄을 잡아야만 했다. 공포는 그를 배신으로 이끌고 있었다. 강민혁의 심리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주변 인물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아온 정관계 인사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측근들은 특별감사를 핑계로 그와의 만남을 꺼렸다. 최진석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평정심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부하 직원들을 거칠게 다그쳤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의 의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윤 상무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워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안수진은 최진석과 그의 측근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을 감청하며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고했다. 박태수는 최진석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노출하는 허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들은 최진석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석은 마침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윤 상무가 모든 것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그를 해외 지사로 좌천시키라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의 숙청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강민혁의 팀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윤 상무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박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됐습니다. 윤 상무는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면 뭐든지 잡을 겁니다. 그를 회유해서 최진석에 숨겨진 금고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를 잡기 위한 그물망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박태수에게 윤 상무와의 비밀 접촉을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깊은 슬픔과 원수를 향한 서늘한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길고 긴 심리전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호랑이의 목에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최진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좌중을 압도했다. 최근 강민혁 회장이 단행한 특별감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고 그가 추진하던 사업들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최진석은 이제 강민혁이 실권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다고 믿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 사자일 뿐이라고. 그는 단상에 오를 준비를 하며 저 멀리 상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민혁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사실상 TK그룹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참이었다. 주주총회는 최진석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뛰어난 실적 발표와 그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때마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진석은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강민혁 회장의 폐회사만이 남아있었다. 모두가 형식적인 연설을 예상하며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민혁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평소보다 더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힘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TK그룹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평범한 인사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의 목소리가 돌연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심장부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거대한 부패의 종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도려내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긴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민혁은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행사장 뒤편의 영사실을 향해 손짓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아들 강지훈과 최진석의 대화 내용이었다. 부회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훈군. 최진석이 아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음성 파일이다. 당장 꺼게.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에 묻혀버렸다. 안수진이 확보한 최진석의 비밀 장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최진석의 제국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진석이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강민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이번에는 초췌한 모습의 윤 상무가 나타났다. 박태수에게 회유된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최진석 부회장님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타였다. 최진석의 측근이었던 인물의 증언은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장내에 있던 최진석 라인의 임원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최진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연단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바로 그 순간 강민혁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묶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살인을 낳았지. 스크린에는 마지막 증거가 떠올랐다. 강지훈이 사망한 날 정체불명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처리 완료라는 메모. 강민혁은 최진석을 똑바로 노려보며 모든 분노를 담아 말했다. 저것이 자네가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불한 돈이다. 이 살인자야.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박태수와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냉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진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진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이거 놔, 이건 음모야. 강민혁 내놈 짓이지. 하지만 그의 비명은 행사장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와 연루된 임원들 역시 차례대로 체포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들의 복수는 끝났다. 법의 심판이 아니 자신의 손으로 내린 심판이 이루어졌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TK그룹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어떤 승리감도 기쁨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깊고 무거운 허무함만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진석이 체포된 주주총회는 TK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을 열었다. 최진석의 비밀 장부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자 정재계를 막론하고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수십 명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들끓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조용했다. 그는 박태수 변호사에게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하고 자신은 무너진 TK그룹을 재건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는 최진석이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쳐냈고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TK그룹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직원들은 강민혁이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과거에 그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승부사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노장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단 공허함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최진석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던 날, 강민혁은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서연과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밝혔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미사여구도 없이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서연이 자신의 며느리이며 민준이 아들 강지훈의 아들이자 자신의 유일한 손자라고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당당한 태도에 비난보다는 동정의 여론이 우세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민준이를 강지훈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가난한 미혼모였던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강민혁은 이서연과 민준이를 평창동 안전가옥에서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아들을 잃은 뒤 거대한 저택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작은 아이가 들어오면서 집은 마침내 가정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이의 서툰 걸음마 소리와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는 집안을 채우고 있던 길고 긴 침묵과 슬픔을 몰아냈다. 강민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지도 몰라 서툴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서연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서재에 가득한 육아서적을 밤새 읽으며 조금씩 할아버지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그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고 아이가 온가리로 하부지라고 불렀을 때에는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손자의 재롱 속에서 아들 지훈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엄격한 아버지였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회한에 잠기기도 했다. 이제라도 그 모든 사랑을 손자에게 쏟아붓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강민혁은 이서연을 조용히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TK그룹의 사회복지재단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자네처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해줬으면 좋겠네. 지훈이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할 거야. 이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동정이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한편 그들의 조력자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박태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의의 칼을 잡았다. 그는 TK게이트의 모든 관련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웠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단체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강민혁은 그의 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천재 해커 안수진은 강민혁이 건넨 거액의 자물료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여전히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지원 아래 뜻을 같이 하는 젊은 해커들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의와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아들 지훈의 기일이 돌아왔다. 1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강민혁은 다시 아들의 묘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한 손은 이제 제법 훌쩍 자란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이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작년과 달리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맑았다. 강민혁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아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고 담담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너의 아들은 이 아비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그는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때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민준이가 물었다. 아버지 누구야? 강민혁은 몸을 돌려 손자를 품에 안았다. 그는 묘비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응, 우리 민준이 아빠란다. 아주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민준이는 아빠라는 말을 어렴풋이 알아들었는지 묘비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강민혁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손자를 키우는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아들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그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였다. 푸른 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